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지난 거래일과는 반대되게 혼조 양상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만 상승했고 나머지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주들은 좋았지만 대체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6% 상승하면서 홀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3,73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 S&P 500 지수는 0.41%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분가를 모두 형성한 모습입니다.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을 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로 7번째 동결을 한 건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완화 기조를 조정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지수도 이 영향을 받아서인지 미국 주수의 영향을 받아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보합권 내에서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또 코로나19 상황은 아직까지 좋지 못합니다. 이틀째 70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698명입니다. 오늘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지금 0.64%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200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3,201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요즘에 좋았던 코스닥 시장은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1,000선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1,012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에서도 0.63%대 상승률이 기록이 되면서 433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383종목이 오르고 있고 437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은 51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764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은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3억 원, 개인은 1,695억 원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은 2,42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외국인은 496억 원, 또 기관은 4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61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10위 종목까지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LG화학은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행과 미국 테네시주의 제2공장, 배터리와 관련한 제2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주가의 하락세는 최근의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오늘 액면 분할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등한 때문인지 VI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급등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9.38% 상승을 하면서 1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텔레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응답하라 마감 시황을 통해서 또 이전의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SK텔레콤은 회사로 둘로 쪼개서 지배구조 재편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어제 인적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 역시나 엇갈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나란히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10개 종목 내에서 큰 이슈는 없지만 오늘 가상화폐 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발언이 나오면서 또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한번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술투자의 주가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투자의 주가 보시면
5.62%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1,75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보시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9.5%대 큰 더 낙폭을 보여주면서 5,81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또 SBI 인베스트먼트도 2.36%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또 시가총액이 125조 원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어제 또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이 호재가 작용을 한 덕분인지 차익 실현 물량은 또 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또 발언이 더해지면서 가상화폐주들 오늘 시장에서 잘 못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아이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진 지금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에서 25%대 급등세 연출해주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아이진의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임상 1상에서 GSK의 싱그릭스와 유사한 수준의 유효성을 나타냈습니다. 싱그릭스는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한 유일한 제조합 대상포진 백신입니다. 이어서 웰크론 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웰크론 한택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지금 모양은 음봉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10에서 11%대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에 관련한 이슈가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포스코는 광양시에 리튬 생산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광석에서 수산화 리튬을 추출하는 방식인데요. 웰크론 한택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부터 포스코에 수산화 리튬 설비를 공급하는 등 양극재 추출 설비를 공급해온 업체입니다. 이어서 플리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리토는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호재성에서도 주가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4%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있는 IT 기업과 8억 원 규모의 다국어 번역 요령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에 따라서 상대방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파나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진 지금 13%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나진은 인공 유전자인 PNA를 기반으로 해서 소재와 유전자 진단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PNA 소재 자체도 판매를 하지만 분자 진단 제품과 진단 자동화 사업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서비스업이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통실업과 철강 및 금속, 금융업, 비금속 광물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하는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섬유 의복 업종에서 1%가 넘는 낙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증권, 음식료품, 유통업종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정보기기와 의료정밀기기, IT 부품,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업종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과는 또 반대되는 양상이 펼쳐지는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요. 2%대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기타 제조, 또 기타 서비스, 운송 업종에서도 지금 1%대 내외 혹은 2%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LG전자와 삼성전자, LG는 장바구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하이브와 한화솔루션, 삼성전자, 우선주는 덜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날씨가 좀 왔다 갔다 하죠. 많이 추워가지고요. 네. 제가 예전에 사무실 있을 때는 좀 더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쌀쌀합니다. 맞아요. 이번 주 들어서 네. 좀 기온이 많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많이 쌀쌀해서 옷도 네. 좀 위에 걸치고 있고. 저도요. 근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또 홍삼 그거 네. 맛있는 거 주셔가지고 네, 열이 좀 나셨나요? 네,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데 네. 앵커님도 건강 항상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건강을 챙겨야 네. 될 것 같아요. 감기 저희 모두 조심하시고요. 건강을, 네. 홍삼 많이 드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건강만 챙겨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시장도 좀 챙겨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지난 밤에는 나스닥이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코스닥 시장이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긴 해요. 뭐 그간의 상승세에 비하면 빠진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나스닥의 하락세가 우리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영향을 미치죠. 확실히 오늘도 보면요. 네. 그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닥이 계속 좀 그렇죠. 약보합세 계속 보이고 약보합세 있어요. 나타나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이 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만큼 맞아요. 많이 오른 만큼 다시 약세로 좀 전환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코스닥이 사실 전에 이제 1월, 2월보다 그때 이제 1000포인트 약간 넘게 1007포인트 약간 이렇게 됐는데 그때보다 어제 더 좋았습니다. 어제 뭐 101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요. 종가 마감해서 사실 최근 2년 동안을 이렇게 쭉 보면요. 어제가 코스닥이 최고치였어요. 어제가 이제 그래서 중소형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른 게 사실이다. 확실히 또 그리고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또 많이 올랐다가 어제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나스닥이 어제 뭐 좀 굉장히 좀 많이 빠진 0.99% 빠졌는데 그래서 기술주들과 좀 빅테크 종목들의 약세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스닥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많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네.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들이에요. 코스피가 이제 3,200포인트도 넘어섰네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야, 또 오늘은 또 카카오가 또 그렇게 올라가지고 엄청 올랐어요. 네. 아무튼 이런 대기업들이 사실 최근 한두 달 동안 주춤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뭐 삼성전자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셀트리온이든 많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LG화학 등등이 약간 두 달 동안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지 않을까. 또 코스닥이 이제 고점 찍었으니까 네. 한번.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둘 다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좋을 때, 중소기업이 좀 안 좋을 때 대기업은 좀 매도해서 다시 대기업 매도했잖아요. 대기업도 안 좋아질 때 중소기업 올라가면은 중소기업 여기서 대기업 올랐을 때 매도했던 걸 중소기업 사고 또 중소기업 올랐을 때 이거 매도하면 대기업 안 좋아지면 또 대기업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 맞추기로 해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제 또 시장에서 볼만했던 종목은 바로 코인베이스였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장중에는 꽤나 높은 가격까지 시가총액이 올라가기도 했는데 막판에 또 힘을 내지 못했죠. 네, 맞아요. 이게 원래 코인베이스가 네. 381달러로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429달러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서 328달러로 마감했는데 381에서 시작했으니까 328에 마감을 했으니까 굉장히 또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시초가보다도 엄청나게 뭐 대략 15% 이상을 또 하락한 뭐 이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초가에서 무슨 뭐 거의 우리나라 치면 거의 상한가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까지 간 맞아요. 거예요. 장중 고가랑 또 네. 종가가 너무 달라요. 변동성이 네. 뭐 40%, 50%씩 차이가 나는. 네. 확실히 요즘 그 코인 시장이 좀 뜨겁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뭐 또 8천만 원 뭐 이렇게 가고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또 저는 또 주식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주식 시장에 또 이런 게 매기가 이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시는 분들이 또 코인 시장에서 또 이제 넘어가서 그 자금을 넘어와서 또 여기서 또 활발히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제 근데 결국은 코인베이스가 어제 하락으로 마감하면서
코인 관련주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테슬라 역시 3.95% 떨어지고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등등의 뭐 기술주들 아무래도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블록체인과 관련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블록체인 자체가 이제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원장 분산 기술, 미래 기술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기술주들 뭐 연관이 100% 없어도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코인베이스는 강렬한 데뷔를 했어요. 네.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뭐 보이는 바와 같이 화면에 뭐 윗골이 엄청나게 좀 달고 있는 네. 그런 강렬한 사건, 강렬한 데뷔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코인베이스 어떤 회사인지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 전문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코인베이스가 이제 2012년에 설립됐습니다. 네. 역사가 그렇게 깊은 회사는 아니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코인 회사,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 여러 코인들이 많잖아요. 수천 개의 코인, 수만 개 코인의 회사들 중에서도 그 거래소 중에서도 1위예요, 1위. 오. 코인베이스 전 세계. 네. 그래서 지금 사용자만 여기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만 5,600만 명이에요. 어머, 진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네. 숫자를 회원으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뭐 회사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 국민이 다 하고 있다 이런. 네, 느낌이에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네. 다 하고 있는 그 정도니까 이게 매출이 어마어마하다. 그렇겠어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코인 이렇게 매수 매도 하면요, 사고 팔고 하면은 이게 또 뭐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수수료가 붙겠죠. 그 뭐 네. 5,600만 명이 수수료를 낸다는 소리잖아요. 와, 그 수수료만 해도 얼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잘 되고 있고, 자,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좀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을 했다는 거는. 네.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면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 네. 워렌 버핏은 비트코인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하고 맨날 욕하고 이런 기사들을 뭐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하니까 거의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꾸준히 말하더라고요, 언론에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버핏처럼 이제 최후의 보루 이런 투자자들은 다들 코인을 싫어해요, 대부분. 맞아요. 자, 근데 또 반면에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또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예. 근데 아무튼 예전 이제 전통 시장의 그런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근데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넘어왔어요. 이거는 사상 최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기념비적인 사건이네요. 예, 그러니까 코인이 주식이 됐다. 네. 코인과 주식이 합쳐졌다.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해도 코인이 이제 코인 거래소가 네. 상장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코인 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뭐 오르고 내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거래소 뭐 업비트라던가 빗썸, 네. 코인원 등등 상장을 아직 안 했잖아요. 물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뭐 두나무라던가 카카오 거기 뭐 모회사들은 이렇게 모회사는 지금 뭐 카카오나 두나무 이런 건 있지만 맞아요. 아무튼 코인 회사가 직접적으로 상장한 건 없어요. 자, 근데 전 세계 코인을 장악하고 있는 5,60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코인의 세계가 비주류에서 네. 좀 주류로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코인에 좀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에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만약에 코인을 이런 방송 보고 시작해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인 같은 경우도 좀 쌀 때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서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인에 대해서 저는 현재로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너무 나도 좀 이제 시작해볼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금리와 유가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금리. 금리가 이제 최근에 또 연준에서 또 밝혔는데요. 네. 금리를 올리기 전에 채권 매입을 줄일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제롬 파월 의장이. 자, 그리고 2022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제롬 파월이 말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 10년물 미국 만기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가지고 이거 뭐 2%, 3%, 4%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공포감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금리 공포는 해소가 된 것 같고,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코로나 백신 확대와 경기 회복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크게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유가도 오르고 WTI 서부 텍사스유도 좀 오른 4.9% 올랐어요. 그래서 63달러를 마감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3월 17일 이후에 최고치 또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도, 유가 정유주라던가 화학주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리고 조선주는 대표적인 수혜주죠. 네. 왜냐하면은 그 기름값이 오르면 이제 석유 시추를 해야 되니까 바다에서 뽑아내야 당연하죠. 되는데 배를 석유 시추선을 만드는 게 또 조선주다 보니까 석유값이 낮을 때는 시추선을 안 만들죠. 이 발주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석유값이 올라오면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뽑아 올려도 돈이 되니까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조선주도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고요. 또 금리와 유가 이슈도 전해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도 같이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LB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LB 그룹이 최근에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로 참여를 했는데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요? 네, 글로벌 이 면역 항암제 개발에 네.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아시아 시장 상업화를 좀 주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풀이가 되는데요. 자, 뭐 어쨌든 HLB는 원래 이제 항암 치료제로 굉장히 또 날리고 있는 회사인데 네. 여기에 또 베리스모 최대 주주로 참여를 하면서 30%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나온 소식이 뭐냐면요. 사실 뭐 30% 지분 취득했다는 소식은 3월 30일 날 공시가 됐었고요. 최근에 또 4월 8일 날 나왔던 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HLB와 HLB 제약이 우선 매수 청구권과 추가 투자 옵션까지 베리스모에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리스모와 함께 T세포, 카티 치료제 이쪽으로 좀 최대 주주해서 승부수를 좀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HLB 향후 경영에 또 베리스모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 베리스모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해요. 네, 베리스모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카티 치료제. 네. 그러니까 킴리아의 개발자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 만든 회사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생명공학 기업으로 기존 카티 치료제 대비 효과나 뭐 확정성, 안정성 측면에서 한층 진보된 키르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티 치료제를 진보시켜가지고 더 네. 업그레이드해가지고 키르카 플랫폼을 키르카,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HLB가 원래 좀 유명했던 게 항암 신약이었던 리보세라닙이죠. 그렇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리보세라닙.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카티 치료제까지. 네. 리보세라닙 플러스 카티 치료제 이걸로 이제 쌍두마차로 네. 막 경영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올라서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무튼 베리스모가 이 카티 치료제 분야로 굉장히 또 입지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가 카티 부문 세계 최고의 연구팀과 카티 뭐 이런 것들, 카치료제 분야로 기술력, 임상, 노하우 등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 상업화에 성공을 했던 팀들의 노하우 뭐 이런 거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카티 기업들과의 상업성 이런 것들을 최소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HLB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베리스모의 키르카는 또 어떤 치료제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치료제인가요, 전문가님? 네, 베리스모가 이제 키르카 네.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승인된 카티 치료제 킴리아의 개발팀이 네.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전 임상 마무리 단계에 있는 카티 치료제예요. 그래서 카티 치료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네. 키르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 상태와 유사한 복사 수용체 구조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유전자 조작 과정 없이 약효와 확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좋다. 이렇게 기존 카티 치료제보다도 더 우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양성 적응증에 적용 가능하고 재발 뒤에 약물 무반응성 보이는 환자에게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기존 카치료제의 한계를 좀 한층 뛰어넘을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이 또 베리스모의 키르카다. 키르카 이거를 또 인수한 게 또 바로 HLB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티의 경우엔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카티가 중국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분야하고 HLB 그룹이 이제 베리스모의 카티 기술로 중국 시장 진출을 이제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미리 리보세라님이나 다른 것들로도 이제 굉장히 또 활발을 하지만 또 네. 카티로도 중국을 기존에 또 많은 투자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이제 30% 지분 확보하고 추가 옵션 이런 것들로 같이 이제 가는 거죠. 묻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상당한 또 매출을 이뤄내지 않을까. 항암 치료제에 더불어서 이런 것들, 이런 파이프라인을 다양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파이프라인을 한 개만 두고 있으면요, 네. 이게 좀 잘못되면은 좀 약간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그 빅히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빅히트 또 회사는 바꿨더라고요. 하이브로. 네, 맞아요. 네, 하이브로 바꿨는데 주식도 바꿨더라고요. 하이브도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네. 방탄소년단 하나만 있다가 최근에 또 미국에 거기 투자해가지고 저스틴 비버, 네, 저스틴 맞아요.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아리아나 그란데 네. 등등의 여러 가수들을 또 이렇게 같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이게 또 HLB가 이제 안정적인 회사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회사는 이제 신생기업들은 약간 공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렇죠. 처음엔 이제 하나가 대박 나요. 하나가. 보통 그렇겠죠. 예, 한 개. 사실 10개를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네. 거의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10개 사업을 하면 9개가 다 실패하고 하나가 성공하는데 이 하나가 매출이 대박이 나가지고 리니지가 대박 나가지고 네. 저기 NC소프트 먹여 살리듯이 하나가 대박 나서 그 회사를 먹여 살리게 됩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제로 하다가 이제 좀 안정권에 들어서면요. 이제 경영자들은 걱정이 돼요.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시젠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 네. 코로나 진단키트 걱정이 되겠죠. 시젠도. 이거 코로나 끝나면 어떡하지?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면요. 또 다른 사업을 이제 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그 사업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잘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번 HLB가 베리스모에 투자한 건 괜찮게 잘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이게 매출 규모가 상당하니까 네. 또 이런 것들이 섣불리 아무거나 파이프라인을 늘리고 분산 투자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잘 해야 되는데 이번에 HLB의 이 파이프라인을 확대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은 상업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한 또 매출의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또 바이오 회사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경영상에 또 진양고 회장님이 또 현명하게 좀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LB를 리보세라닙에 이어서 지금 베리스모의 최대 주주로도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카티 치료제에도 집중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속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니까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총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는 김지훈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하이로코리아 극소량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가는 18,050원이었고요. 지금은 17,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중우장대 뻗어가자. 중후장대 뻗어가자. 네. 네, 이 중우장대 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하이로코리아가 이제 조선, 석유화학, 네. 철도 차량 이런 것들 여기 이제 밸브 있잖아요. 그래서 개장용 관 이음새와 밸브를 생산하는 공급 전문 회사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업이라던가 철도 이런 데는 그 밸브가 또 필요합니다. 중간에 이음새, 그러니까 사람의 관절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다리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또 관절이고 연골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두 가지 이 철이 있으면 이걸 또 이어주는 게 또 밸브, 이음새, 관 이음새 이런 거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런 부품은 또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뭐 유압용 밸브, 초정밀 피팅 뭐 이런 것들 또 판매도 괜찮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역사도 좀 오래됐어요. 1977년에 돼가지고 1989년에 코스닥이 상장했어요. 그러니까 89년에 코스닥이 상장했다고 한다면요. 네. 진짜 그냥 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진짜 오래된 거 아니에요? 네, 네. 진짜 왜 그러면요. 30년 넘었잖아요. 네, 30년 넘게 지금. 네. 근데 사실 하이로코리아 그러면요. 좀 뭔가 느낌이 신생기업 같은 그런 느낌이 이름 드는데. 자체는 약간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이름 같은 건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어린 애인 줄 알았는데 네. 꼬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였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반전이 있는 네. 반전 있는 기업. 반전 있는 기업이네요. 네, 저도 사실 하이로코리아 잘 몰랐거든요. 이 네. 기업 이번에 보기 전까지. 자, 그럼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가 깊다는 건 좋은 거예요. 역사가 깊다는 거는 그만큼 그 수많은 기간 동안 뭐 풍파가 있었고 회사가 위기도 있었을 수 있고 네. 뭐 경영진이 교체됐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내부 직원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헤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일들이 있었을 네, 거예요. 파산을 네. 하지 않고 부도나지 않고 경영의 노하우가 쌓인 겁니다. 네. 예전에 이제 그런 풍파들을 헤쳐 나갔다면 새로운 풍파가 와도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 A라는 위기에는 B로 대처하면 되지. C라는 위기에는 D로 대처하면 되지. 뭐 H라는 위기에는 Z로 대처하면 되지. 이게 문서화돼 있어요. 그러면 또 딱딱딱딱 하면 되니까. 처음 보는 위기는 우리가 이제 어떨 때 공포심을 느끼냐면요. 그 내가 잘 모르는 것들. 모르는 거 미지의 세계. 우리가 모르는 거 귀신 같은 거 무섭잖아요. 잘 모르니까. 네. 잘 모르니까 갑자기 갑툭튀 막 튀어나오고. 그렇죠. 이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잘 아는 거면요. 만약에 뭐 저기 강아지가 진짜 조그만 강아지가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별로 안 무섭잖아요. 저 잘 알고 무서워요. 있으니까. 아,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아는 것에서는 괜찮은데 잘 모르는 것에서 원래 공포심을 느끼는데 이 네. 하이로코리아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위기 상황, 위기 A부터 Z까지 AZ 위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쭉 있다. 네. 모르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항상 이 역사를 또 중요하게 생각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매뉴얼 중요하고 또 하이로코리아가 또 최근에 또 실적도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도 8.3% 늘었고 매출과 좀 단기 순이익이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잘 헤쳐 나갈 걸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 기업이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게 재무 구조가 좀 확실히 역사 있는 기업들 안정적으로 하는데 PBR이 0.7밖에 안 돼요. PBR 0.7이고 현금 배당이 2.7% 주니까 1년에 네.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줍니다, 배당을. 그래서 그냥 진짜 안정적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외국인 지분율도 17% 있고 피델리티에서 들어왔어요. 피델리티. 피델리티 이거는 피터 린치 옛날에 펀드 매니저 유명한 그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피델리티도 자산운용사인데 좀 땡겨볼게요. 네. 피델리티도 자산운용사인데 베어링 자산운용 들어왔어요. 야, 이렇게 자산운용사가 네. 또 여기도 인베스트먼트 있고 네. 야, 이런 투자회사 자산운용사가 이렇게 러브콜을 3군데나 받고 있어요. 투자 회사로부터. 이거는 얘네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렇죠. 펀드 매니저랑 또 애널리스트 뭐 전문가들의 집단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게 3개나 들어왔다는 거는 이분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분석을 하고 들어왔으니까 뭔가 그냥 날림으로 들어온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큰 돈이 들어왔어요. 뭐 93만 주 이렇게. 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도 되는데 네. 저는 그러니까 수급을 볼 때 수급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따라 하셔도 되는데 그 주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외국인 뭐 기관 이런 거 그냥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네. 정확히 뭐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기관 중에서도 뭔지, 네. 외국인 중에서도 뭔지가 외국인 중요한 거죠. 중에서도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거든요. 네. 검은 머리 외국인 그렇죠. 뭐냐면 그냥 세력이 주가 네. 조작하려고 일부러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계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에는 외국인 매수량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허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피델리티라던가 아까 베어링 자산운용 이렇게 명망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샀다. 네. 이런 거는 좀 따라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렇죠. 네. 따라하면 어쨌든 걔네가 나보다는 더 조사를 잘하고 더 저 똑똑하게 집단지성. 집단지성 네. 그리고 굉장히 또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피델리티는 진짜 제가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가 피터 린치인데 네. 피터 린치가 지금은 물러났지만 어쨌든 네. 피터 린치의 사상 그런 걸로 철학으로 가는 게 또 피델리티다 보니까 네. 전 피델리티가 투자했다 그러면 좀 믿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괜히 뭐 외국인 기관 따라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뭐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 네. 워렌 버핏 저번에 애플 막 매수해가지고 애플 막 맞아요, 오르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따라 하더라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투자한 걸 좀 오.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아니면 슈퍼게임이 누가 매수했으면 그런 거 따라 하시던지.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이거 뭐 괜찮습니다. 이거 매출액도 뭐 꾸준히 나오고 영업이익도 5년 연속 흑자에 부채도 별로 없어요. 부채도 뭐 9% 그리고 유보율도 4,800%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다만 좀 약간 좀 오르긴 했어요. 지금 오르긴 접근해도 해가지고. 괜찮은 지점인가요? 아 근데 이거 장기 네. 투자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 투자를 보면. 네, 어쨌든 그 아까 피델리티라던가 베어링 자산운용 이런 그 막대한 물량이 네.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거든요. 보통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많이 투자해요. 음. 그러니까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냥 외국인 기관이 샀다고 아. 그냥 따라 들어간 게 아니라 투자 성향까지. 얘네가 네. 단타로 들어온 건지 네. 아니면은 장기 투자로 들어온 음. 장기 투자로 들어온 거면 괜찮죠. 왜냐하면요. 그렇죠. 만약에 단타로 들어온 회사예요. 네. 어떤 회사가 그 대표적으로 뭐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 그 뭐 메리츠 뭐 이런 회사들은 좀 단타로 들어온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단타로 들어왔는데 단타로 들어온 외국인이나 기관을 따라했다. 그러면은 제가 딱 들어갔는데 네. 제가 들어가자마자 한 10분 뒤에 얘네가 다 팔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근데 피델리티 같은 데는 아무래도 장기 투자로 가치 투자로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 가져가요. 한 5년, 막 10년 오. 그러니까 하필이면 내가 들어갔는데 재수없게 매도하고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러기는 그렇죠. 이제 장기로. 네, 보통 기본으로 보니까. 3년, 5년, 예, 10년 가져가니까 원래 뭐 피터 린치의 성향에도 그랬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성향 이런 것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 기업은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면은 피델리티 팔 때까지는 그냥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피델리티 매도하면은 그때 매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하이로 코리아 알아봤는데요. 1989년에 코스닥에 입성한 업체입니다. 굉장히 역사가 긴 기업인데요. 지금 그리고 수급 주체를 보실 때 방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외국인이다, 기관이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어떤 수급 주체인지 또 수급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함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방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 투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규모로 또 큰 대규모 투자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미국이 뭐 계속해서 뭐 백악관에서도 부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화상회의도 하고. 그렇죠. 자 이런 패권 경쟁이 또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네. 반도체 여기에 또 삼성전자가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가 늦어도 올해 8월 이전까지는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과의 엄청난 투자 이런 규모가 이르면 상반기 내에 늦어도 올해 여름까지는 17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청사진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정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투자를 뭐 해달라고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바이든의 콜라보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여름까지 투자 이런 규모가 상당히 그러니까 투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미국에 이제 바이든과 또 손을 합해서 하면은 미국에서 또 얘네가 또 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괜히 그냥 투자해놓고 안 팔리면은 망하는 건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오스틴이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괜찮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애리조나주도 유치전에 적극적입니다. 애리조나주. 그래가지고 뭐 일자리 뭐 이런 게 한다 그러고 삼성이 1,800개 일자리 창출할 경우 뭐 어느 정도 굉장히 큰 돈 뭐 환급 받는다 하는데 아무튼 뭐 애리조나든 오스틴이든 뉴욕주 버팔로시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하고 하니까 괜찮아요. 상당히 또 미국에 대한 진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주춤하긴 하죠 최근에.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최근에 중소형주가 좋았어요. 중소형주 좋았는데 이게 시기가 이때는 이렇게 삼성전자 이때 올라갈 땐 대형주가 좋고 중소형주가 안 좋았어요. 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렇게 꺾였을 때 한 4달, 3달, 4달 동안은 또 중소형주가 여기서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런 패턴이 또 계속 엇갈리다 보니까 네.
이제 다시 4달 동안 숨고르기를 했던 대형주들의 시즌이 다시 한번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이런 전망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또 약간 눌렸을 때 대형주가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날개를 펼치고 84,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9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부터 야금야금 조금씩 비중을 늘리면서 사모은다고 한다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알아봤습니다. 최근엔 또 중소형주가 잘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된 만큼 이제 또 다시 또 대형주의 시즌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보합권 내에서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닥 시장은 아직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마감 때는 양대 시장에서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